인공지능과 범주론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은 범주론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서치 스페이스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에 대한 인식을 할 때 범주가 정해지면 그것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부분은 굳이 검색할 필요가 없고 그 범주 내에서만 답을 찾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를 이긴 신의 한 수라고 평가받는 178수의 확률은 0.007%였다고 하는데 이 단계에서의 확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고는 확률이 낮은 시나리오 대신에 확률이 높은 시나리오에 대비해서 검색을 했을 것이고 실제 이세돌 구단이 178수를 두자 다시 돌아가서 이쪽 공간을 이렇게 탐색을 하고 대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미 검색해 놓은 답의 공간 내에서 178수가 나왔을 때에 대한 대응을 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실제로는 만약 흙이 여기 두었다면 100이 이길 수가 없을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알파고는 여기에 대한 탐색을 아예 안 한 것이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것은 전형적인 범주화의 오류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범주가 없는 인식과 평가가 가능할지를 생각해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일부러 그런 상황을 만든 것이 복면가왕 프로그램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직업이 개그맨인지 운동선수인지 아이돌 그룹인지 뭐 그런 것에 대한 범주 적용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순수하게 노래로만 인식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취지인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범주에 많이 의존하고 그래서 편견과 선입견이란 오류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잘 알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칸트는 범주에 대해서 일부러 정의하지 않고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마치 페르마처럼 나는 알고 있지만 안 알려줌 같은 식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이해하기 힘든 일이어서 후대의 많은 철학자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칸트의 범주론은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같다고 하였습니다. 칸트가 범주 안에 인식을 무조건 꾸겨 넣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칸트의 범주론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와 인간의 모든 것을 인식해야만 하는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과제를 반드시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것도 매우 한정된 시간 안에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류가 따를 수밖에 없고 편견과 선입견이라는 로컬 옵티마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그까이 거 뭐 대충 이란 전략이 없으면은 아예 수행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허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인식이 맞이하는 이러한 상황은 인공지능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쇼펜하우어가 지적한 칸트 범주론의 또 한 가지 오류는 단순한 지성과 더 높은 추론 능력인 이성이 범주론 내에서 뒤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어쩌면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범주가 모두 똑같다는 걸 보장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것저것이 함께 뒤섞여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모든 인공지능 칩이 똑같은 범주를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시각 처리를 하지 않는 칩에 색깔에 대한 범주를 넣어놓는 것은 낭비일 뿐일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칸트 철학이 마치 대칭을 추구하는 고딕 건축물 같아서 그리스 건축물의 단순성, 소박성 등이 결여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고대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의 복원물이고 이것은 고딕 양식인 파리의 노트르담 성당 그리고 밀라노의 두오모 대성당입니다. 쇼펜하우는 이러한 고딕 양식을 한마디로 조잡하다고 본 것입니다. 고딕 양식은 대칭을 추구하여 프랙탈과 같은 형태를 만들기도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조잡하게 본 것이고 삼진법의 범주론을 만든 칸트는 대칭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자연의 근본적인 목적에 합치되는 것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식의 틀을
칸트의 시간, 공간, 12범주에서 시간, 공간 그리고 원인과 결과의 인과율로 단순화시켰습니다. 쇼펜하우의 이론은 건축 양식으로 따지자면 훨씬 소박하고 간단하지만 결점이 없는 텐시그리티 같은 구조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건축과 디자인에는 정답이 없어서 이것은 맞고 이것은 틀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각기 적절한 용도가 있는 것입니다. 칸트의 범주론은 스피노자의 이론에 근거해서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스피노자의 뇌라는 책을 쓴 안토니오 다마지오는 우리는 느낄 수도 있는 생각하는 기계가 아니라 생각할 수도 있는 느끼는 기계라고 하였습니다. 스피노자의 이론과 현대의 뇌과학에 의하면 인식에 있어서 이성과 감성이 작용하는 순서는 감성이 먼저입니다. 이것은 지성적인 칸트의 범주론과는 선우가 뒤바뀐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범주론이 인공지능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와 칸트의 범주론에 대한 비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범주론은 인식에 있어서 정체가 일어날 수 있는 사거리에서 교통 정리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됩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있으면 효율성이 훨씬 증가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칸트는 자신이 후대에 비판받을 수도 있을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허술한 범주론을 그대로 놓아둔 것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인간의 인식이 원래 오류를 허용하기 때문에 범주 또한 그러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 해도 완벽한 범주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였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